먼저 뒤 걸 좀 먼저 볼게요. 어디부터 볼 거냐면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에 상단에 3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 후 토지나 건물이 전매된 경우의 효력이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요건을 갖춰서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 토지가 K로 양도가 됐더라도 을은 자신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도 K에게 뭐 할 수 있냐면 대항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자 할 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게 뭐죠? 가번이에요. 가번 보시면 동일인 소유였던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경매에 의하여 다른 소유에 속한 경우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인가 그 지상권자는 그 대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 지상권의 등기 없이도 그 대지의 신소유자에게 대하여 지상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88페이지죠? 88페이지 먼저 봅니다. 88페이지 3번에 가봤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만약 을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일단 병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병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을이 지상권을 취득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취득한 법정지상권을 병에게 넘겨주려면 지상권을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종된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건물이 팔렸다 그래서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건 아니고요. 을이 병에게 지상권을 넘겨주려면 설정 등기를 한 후 이전 등기를 해야 지상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병은 아직 지상권을 취득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죠?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했을 뿐이지 지상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건 아니거든요. 아직도 지상권을 누가 계속 가지고 있어요? 을이 계속해서 지상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해 줄 필요가 없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 가지고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달라고 뭐 할 수 있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죠. 따라서 건물은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뭐냐면 요 병은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갑에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되냐면 반환을 해줘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법정 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양수한 병은 지상권을 아직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더라도 건물을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을이 계속해서 무엇을요?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 병은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 청구가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다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나번, 다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 나, 다의 판례의 내용이에요. 자, 이거 기억해 두시고 이제 다시 앞으로 갈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84페이지의 가번 판례입니다. 자, 요거는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어요. 보시면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 상태예요. 법정지상권이. 요 상태에서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습니다.
요랬을 때 이 건물의 저당권은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매에서 경락인이 나오면 그 경락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건물의 소유권도 지상권도 함께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갑 민법 제358조 본문은 저당권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 적용되어 건물에 대한 저당권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건물의 경락인은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뭘 취득합니까? 지상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럼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왼쪽에는 건물을 뭐한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 없이는 지상권을 뭐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고요.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사람은 지상권에 관한 등기 없이도 지상권을 뭐죠? 함께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됩니다. 이유는 건물에 설정된 저당권이 어디에도 미쳐요? 지상권에도 미치기 때문에. 구별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뭐죠? 요쪽이 원칙인데 일종의 뭐죠? 예외로서 좀 같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시험에 몇 번 나왔는데 결론만요. 지상권이란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고,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지상권에 관한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보장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기존의 건물 등을 사용할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됐다면 최단 기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결론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지상권 원칙이 무상입니다. 원칙이 무상이니까 지상권의 지료 지급 특혜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죠? 등기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상권이 있는 상태고요. 갑과 을 간에 관한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지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요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등기를 안 했어요. 안 한 상태에서 건물이 병에게 양도가 돼서 병이 새로운 건물 소유자가 되고, 또 병이 토지에 대해서 무엇을요?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갑은 병에게 지료를 달라고 뭐하지 못하죠? 청구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병과 같은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결론본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본을 기준으로 밑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그 뒤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등기, 다시 봐야 되겠다. 그죠? 다른 기준으로 밑으로 하나, 두 번째 줄 오른쪽에 약정은 이를 등기하여야만 그 뒤에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양수한 사람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지료에 관하여 등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상의 지상권으로서 지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지료를 청구할 수도 없고 증액도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죠. 그 다음에 라번 판례입니다. 지료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2년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소멸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이 뭐냐면 2년간이 아니라 2년분이에요. 2년치가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10년 동안 조금씩 안 내가지고 나중에 합산해봐서 몇 년치가 되면요? 2년치가 되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소멸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2년치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2천만 원이 돼가지고 소멸 청구하려고 갔더니 이 인간이 50만 원을 입금했어요. 얼마요? 50만 원. 그래서 지금 연체되고 있는 게 얼마죠? 1950만 원이란 말이죠.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2년치가 돼야 뭐 할 수 있어요? 소멸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라도 입금이 돼가지고 2년치가 안 돼 있는 상태라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요?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라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줄 중간에 지상권자로부터 연체된 지료에 뭐죠? 일부를 지급받고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여 연체된 지료가 2년 미만으로 된 경우에는 결론은 뭐죠?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래서 2년치가 돼야지만 소멸 청구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가 되는 거죠. 근데 마번 판례는 우리 교과서도 있는 판례인데 이런 문제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고 을이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 상태인데 땅 주인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갑이 못 받은 지료가 1년 6개월치, 병이 못 받은 돈이 6개월치, 합산해서 몇 년치가 됐냐면 2년치가 됐거든요. 이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느냐?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가 돼요? 2년치가 돼야 되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것과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가 없다는 취지의 판례거든요. 따라서 좌측 밑에서부터 두 번째 줄 중간에 지상권자의 지로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토지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몇 년치여야 돼요? 2년치여야 되고요. 전 소유자가 못 받은 돈과 합산해서 2년치가 되더라도 뭐 할 수 없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 없다는 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정 지상권에 관한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1. 저당권과 법정 지상권입니다. 자, 아무튼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요.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되고요.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뭐 하지 않습니까? 따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이런 거거든요. 자,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요 건물이 미등기 건물이에요. 요런 상태에서 갑이 건물을 팔았어요. 팔았는데 문제는 미등기 건물이니까 뭘 못 해줬겠어요? 등기를 못 해줬겠죠? 따라서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을이 건물을 사긴 했지만 뭘 취득하지 못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법적으로 누구 건 거죠? 갑의 것인 거죠. 이런 상태에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돈을 갚지 못하자 토지 저당권자가 경매를 했을 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었습니까?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해요? 같으니까요. 동의하시죠? 그죠? 건물을 양수했더라도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누구 건 거죠? 매도인 거, 갑 거기 때문에 이때도 법정 지상권이 발생한다는 취지입니다. 첫 번째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지상권을 저당권 설정 당시 뭐가 있으면 되죠? 건물이 있으면 되거든요. 또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뭐가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다시 한번요. 저당권 지금 우리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그죠? 85페이지 맨 밑에 판례입니다. 지금 91-6658을 먼저 했고 밑에 자 지상권 설정 당시 뭐가 있으면 돼요? 건물이 있으면 돼요. 따라서 건물이 철거되더라도 뭐는 발생합니까? 법정 지상권이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생각해 보자고요. 뭐냐면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인데
을이 요건을 갖춰서 만약에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 법정지상권은 건물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되냐면 확장이 돼요. 근데 을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그리고 나서 건물을 신축을 했는데 요렇게 신축을 했어요. 이랬을 때 또다시 확장이 될까요?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쭉 보시면 이러한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며 다만 그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뭐죠?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뭐죠? 제한된다. 다시 말하면 그 범위는 무슨 건물요?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또다시 뭐 되지는 않아요? 확장되지는 않고요. 계속 보시면 이 경우 새 건물과 구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있음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제가 수업 시간에는 외웁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판례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였거든요.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해서 외웁시다 했는데 오늘은 판례 특강 시간이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도 갑의 것이에요. 이런 상태에서 뭐 토지만 저당권 설정하고 뭐 건물만 저당권 설정하고 이런 미친놈 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는 건물에도 저당권 설정하고요. 토지에도 저당권을 설정하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죠? 공동 저당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해되시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롭게 신축을 했어요. 땅은 여전히 갑의 것이고 건물도 여전히 갑의 것인데 건물이 바뀌었죠. 예를 들어서 요 건물을 A 건물이라고 하고 요 건물을 B 건물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건물에 관한 저당권이 없어져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건물에 뭐가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건물을 뭐 했다고요? 철거하면 그 건물에 있던 뭐가요? 저당권이 없어져 버리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현재 뭐만 갖고 있냐면 토지 저당권만 남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갑이 돈을 못 갚으면 뭐만 경매할 수밖에 없어요? 토지만 경매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을이 경락을 받았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느냐? 인정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토지만 경매됐을 때 갑에게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버리면요. 저당권자가 완전 맛이 가요. 왜냐하면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 건물 저당권 없어졌죠. 또 토지에 대해서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이 땅 제가 못 받습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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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요 저당권자가 완전히 뭐죠? 맛이 가기 때문에 요때는 우리 판례는 법정지상권을 뭐 하지 않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와 건물의 공동 저당이 설정되고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요. 요거는 외우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거를 따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다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또 요새 이런 게 또 있습니다. 그 나대지에 돈을 빌려줄 때 저당권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도 함께 설정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상권도 함께 설정할 때 이미
건물이 있었던 상태예요. 그런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뭐죠? 발생한다. 이런 얘기인데 좀 표정도 이렇게 어두우시지? 그 다음에 이제 라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그 지상의 건물이 위 토지 소유자에 의하여 건축 중이었고 그것이 사회관념상 독립된 건물로 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물의 규모 종류가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까지 건축이 진전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건물이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뭐가 발생하냐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건물이 공사 중이었다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뭐가요? 법정지상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례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와 바입니다. 마와 바. 마와 바도 제가 수업 시간에 외우자고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외우자고 그랬냐면 건물과 대지, 토지죠. 토지가 함께 매매된 경우에는 요또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 그냥 외우시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왜 그런지 이유를 오늘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 그런지. 자, 한번 보죠.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갑의 것이에요. 근데 갑의 건물이 현재 미등기인 상태예요. 원래 미등기든 등기됐든 상관은 없는데. 그리고 우리 땅도 샀고 건물도 샀어요. 근데 문제는 토지에 대해서는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미등기 건물이다 보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뭘 받지 못했어요? 등기를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을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은 건물에 대해서 뭘 취득하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요. 여전히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건물의 소유권이 있는 거죠. 이때 갑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은 모든 요건은 다 갖췄어요. 매매할 때 건물이 있었고요. 매매할 때 토지와 건물 소유가 같았다가 뭐가 됐죠? 달라졌죠. 그래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실익이 없어요. 우리가 법정지상권이라는 건 뭐냐면 건물의 소유자가 반대하면 건물이 철거 안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 경우에는 갑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을이 건물을 철거 못하는 건 오히려 부당해요. 을은 뭐까지 산 사람이에요? 건물까지 산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을이 때려 부시고 싶은 뭐예요? 때려 부시는 것이지 갑이 반대한다라서 못 때려 부시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기 때문에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하지 않습니까?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을이 토지에다만 저당권을 설정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을이 돈을 안 갚자 토지가 뭐가 됐냐면 경매가 돼가지고요. 병이 경락을 받았어요. 이랬을 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긴 했지만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뭐죠?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건물에 대해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요. 저당권 실행에 의한 무엇도 발생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판례가 복잡하고요. 이게 또 문제로 지문에 나오면 굉장히 또 길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외우자고요.
건물과 대지가 어떻게 해요? 함께 매매됐다. 이런 말이 나오면 중간 과정에 신경 쓰지 마시고 결론은 뭐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도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뭐죠? 인정되지 않는다가 뭐죠? 결론이 됩니다. 꼭 외우셔야 되고 시험에는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양가를 입원해 가지고 간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뭐 암기하면 돼요. 토지가 공유인 경우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외가 있긴 한데 원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토지가 뭐인 경우에 공유인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가번 보시면 토지의 공유자 중 게임 끝. 결론은 뭐야 돼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될 수가 없다. 중간 과정 신경 쓰지 마시고. 나번 토지와 건물 모두가 각각 공유. 그 말은 뭐죠? 토지가 공유란 얘기죠? 그럼 뭐죠?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정리해보죠. 그죠?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원래는 같았는데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뭐가 생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기 때문에 건물은 뭐 당하지 않습니까? 철거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이 판례들은 뭐냐면 기타 사유에 관한 판례인데 우리가 이렇게 했죠.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원일행의 실효입니다. 무효, 취소, 해제, 해지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요 다번 판례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원래 동일인에게의 소유권 귀속이 뭐죠? 원인 무효. 그럼 이거는 무효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얘기니까 뭐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가 뭐죠? 결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죠.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래서 가와 나는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뭐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라번 판례입니다. 만약에 건물만 샀어요. 건물만 사면 뭐가 발생합니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는데 건물만 사면서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했다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뭐한 것으로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취지죠? 원래 이런 거 있잖아요. 정치인 중에서 위험한 인물이 무식한 사람은 위험한데 무식하고 부지런하면 더 위험하다 뭐 이런 거죠. 차라리 무식한데 게으른 게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건물만 사면 당연히 뭐가 생겨요? 법정지상권이 생기니까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내가 건물만 사면 이러면 나중에 건물 때려 부수려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뭘요? 임대차 계약을 한 거죠. 근데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미쳤다는 거죠. 야, 뭐 그 법정지상권이 얼마나 좋은 건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인정해달라고 뭐 한 거예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우리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 법정지상권을 뭐 한 것으로 봐요? 포기한 것으로 보고요.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했어요? 나 그렇게 좋은 권리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겠죠? 무식한 건 뭐 하지 않습니까? 고려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했습니다. 그죠? 3번 했고, 가나다는 했고, 하단에 라번 판례는 안 했거든요. 근데 라번 판례는 너무 지엽적인 것 같아요. 낼 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이제 분묘기지권입니다. 일단, 가번.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약정기간이 있으면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고요. 약정이 없으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됩니다. 따라서 결론이 나왔죠. 분묘가 공작물이라는 이유로 체당기간이 5년이라는 것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이렇게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의 공지까지 뭐가 돼요? 확장이 되죠. 근데 이 판례는 지금 매장 및 묘지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은 법이 뭐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인가요? 장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법 이름이 바뀐 거고요. 그 장사법 공부해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면적 제한이 나와요. 뭐 개인 면은 몇 제곱미터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분묘기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판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판례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번 판례는 무효가면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렇게. 이 사성이 있는 묘도 있고 없는 묘도 있어요. 그죠? 그 말은 뭐냐면 이 사성이 분묘의 필수적 구조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결론 보시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하여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의 범위에서 뭐는 빠질 수 있습니까? 사성은 제외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라번은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고요. 새롭게 묘를 신설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단분 형태든 쌍분 형태든 뭐 할 수 없냐면 합장할 수가 없고요. 근데 마번인데 분묘기지권도 원칙이 뭐죠? 무상입니다. 따라서 넘겨보시면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 한 가지 제가 이거 빼먹은 게 뭐냐면 그러면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면 분묘기지권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지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고요. 유의하실 것은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분의 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일반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소멸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최근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분묘기지권은 원칙이 무상입니다. 따라서 취득 시효하더라도 지료를 줄 필요는 없는데 역으로 지료 지급에 관한 뭐가 있다면요? 약정이 있다면 줘야 되는 것이고 지료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치 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소멸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판례가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작년도 판례인데 이건 또 반드시 나올 겁니다. 이것도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장사 등에 관한 장사법과 관련 관계예요. 이게 어떤 주장이냐면 장사법이 시행이 돼 있으니까 분묘기지권은 취득시효를 인정 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대해서 장사법이 시행이 됐다 하더라도 그 전에 설치된 분묘라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교재 보시면은 장사법이 언제부터 시행됐냐면 2001년부터죠. 그럼 지금 몇 년이죠? 2018년이니까 그럼 결국은 지금에서 20년이 돼가지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분묘들은 다 언제 만든 거예요?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만들어진 묘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장사법이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묘라면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뭐 하는 게요?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타인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20년간 평원 공연하게 분묘를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과 유사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오랜 세월 동안 지속된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되어 왔고, 이러한 법적 규범이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하여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장사법 시행되기 전에 조성된 분묘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 시효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례니까 잊지 마시고, 실제로 뭐 우리 학원은 모르겠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EBS 공인중개사 강연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듣다 보면은 갑자기 어떤 분이 장사법이 시행됐으니까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뭐 이렇게 떠드는 분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그거 다 엉터리다,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 대법원에서 작년에 뭐죠? 못을 바꿨어요,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법조문이 많네요, 그죠? 94페이지로 오시면, 자, 1번 전세금 다 아는 판례입니다.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는데 꼭 현금으로 지급돼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 있다, 대신할 수 있다죠. 전세금 물건으로 줄 수 있나요? 쌀 2짝 이런 거. 안 됩니다. 예, 전세금이니까. 보증금도 물건으로 줄 수 없어요. 왜요? 보증금이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줘야 돼요. 근데 돈으로 줘야 되는데 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현금이어야 되는 건 아니고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어요. 보증금도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 전세금도 뭐죠?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고요. 차임은요? 차임은 물건으로 줄 수 있나요? 지료는 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왜요? 차임 지료라는 말 속에는 금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차임이나 지료는 물건으로 주는 뭐 쌀 2가마니, 뭐 쌀 뭐 이렇게 주는 게 가능한데, 뭐죠?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반드시 뭐예요? 금전이어야 되는데 꼭 현금을 필요는 없고 기존의 채권으로 뭐 할 수 있죠?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이런 겁니다. 전세금 채권자와 전세권자는 같은 사람이어야 돼요. 왜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으로서 뭐가 있어요? 부종성, 수반성이 있거든요. 꼭 그래야 되느냐에 대해서 하단에 나와 있지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제3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3자 명의로 격려된 전세권 설정 등기도 유효하다, 이런 얘기고, 물론 이게 뭐로 바뀔 수도 있어요? 저당권으로 바뀔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전세권이나 저당권 등기도 뭐죠? 유효하다.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이제 2번의 가번입니다. 전세권의 성립 요건은 전세금의 지급과 설정 등기입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점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고 있더라도 전세권은 뭐하게 돼요?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는 것은 이런 얘기죠. 그냥 중요한 건 아닌데, 전세금 반환 채권만 따로 분리해서 양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종성, 수반성 때문에 채권이 인도되면 저당권도 쫓아가는, 전세권도 쫓아가는 것이 뭐죠? 원칙이거든요. 꼭 그러냐 해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결론은 뭐냐면 전세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어차피 뭐밖에 없어요? 채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번이죠. 다번 판례도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이건 이런 문제입니다.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냐면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게 되면 이 저당권도 뭐 할 위험에 처하죠? 소멸될 위험에 처한다. 기억나시나요? 다만 이때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전세금이 생기는데 저당권자는 이 전세금이 지급되기 전에 뭘 함으로써요? 압류를 함으로써 전세금에 대해서 계속 그 효과를 미칠 뿐이고요.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뭐죠? 소멸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피디님들이 왜 어두우시지? 한번 읽어볼까요? 답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이 소멸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 저당권을 실행할 수는 없게 되고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물인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뭐죠?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전부 명령을 받거나 제3자가 전세금 반환 채권을 실시한 강제 집행 절차에서 배당 요구 등을 하는 방법으로 물상대입권 행사하여 전세금의 지급을 뭐죠? 구하여야 한다. 라는 말은 전세권이 소멸되면 말 그대로 전세권이 없어졌으니까 저당권은 더 이상 전세권에 대해서 실행할 수는 없고 전세금이 뭐 되기 전에 지급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입권 인정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3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청구권이 나오는데 이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조심할 것은 경매를 청구하지 못할 뿐이고요. 그 목적물이 경매가 되는 경우에는 뭐는 인정되죠? 우선 변제권은 인정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부에 대한 전세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인정이 되지만 목적물 전부에 대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유치권에 관한 판례들입니다. 넘겨보시면 98페이지죠. 가번 판례는 건물 신축 공사 대금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성립된다라는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죠. 나번 판례는 중요하죠. 근데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게 참 묘하게 기억 안 나다고 설명드리면 기억나시죠?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면 동시이행 항변권이냐 문제는 손해배상 채권을 발생시킨 무엇을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래 채권이 필업이라면 필업이는 뭐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니까 필요비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원래 채권이 매매대금 채권이라면 매매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서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이라면 뭐는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고 동시이행 항변권 행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손해배상 채권이 유치권이냐 아니냐 문제는 뭐 가지고요? 원래 채권을 기준으로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번 채무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결령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 채권과 그 물건과의 사이에도 결령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손해배상 채권에 관하여 유치권 항변을 내세울 수 있다 할 것이다. 들을 게 어렵거든요. 그죠? 다시 말하면
원래 채권이 유치권이면 손해배상 채권도 뭐죠? 유치권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4번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꼭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발생할 필요는 없고요. 점유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성립될 수가 있고요. 4번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를 청구할 수 없죠. 그죠? 따라서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으니까 무엇도 성립될 수 없어요? 유치권도 성립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다시 한번요. 원상 복구 특약을 하면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비용 상한 충족권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요? 유치권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읽어볼까요? 4번.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 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에 상한 충족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임차인은 뭘 주장할 수 없죠?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번인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유치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뭐죠? 목적물을 점유해야 되고요. 또 유치권도 담보물권이기 때문에 채권이 양도가 되면 유치권도 뭐죠? 쫓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채권이 양도됐다는 이유로 유치권이 쫓아가려면 점유가 이전돼야 된다. 왜요?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나번 판례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경락인에게 직접 돈을 달라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라번 판례는 이런 얘기죠. 자,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죠. 그죠? 근데 제가 실제로 일부러 설명 안 드리는 게 있는데 요겁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요 유치권을 가지고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냐면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치권이 경매가 됐을 때 소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는 유치권이 성립돼야 돼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성립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라는 건 뭐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공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등기가 된 후에 발생한 유치권이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면요. 경락인이 큰 피해를 봐요. 경락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등기가 났길래 경매 들어가나 보다 해가지고 확인해 봤더니 유치권자가 없어요. 아, 없구나 해가지고 안심하고 뭐죠? 경락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후에 유치권이 있다는 이유로 못 나가겠다고 뭐 하고 있어요? 버티고 있다면 경락인이 뭘 봐요? 큰 피해를 봐요. 그래서 경락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한 언제까지는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유치권이 성립해야 됩니다. 따라서 읽어보면 나죠.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 언제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은 경매 절차의 매수인에게 유치권을 대항할 수 있으며
저당권 설정 후 취득한 유치권은 경매 절차에서 매각으로 뭐하지 않습니까?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매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고 경락인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는 유치권을 취득해야 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번 판례는 줄쳐놨는데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자, 우리가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하는 동안은 그 목적 부동산의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목적대로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은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 봐요. 근데 그럼 신축 공사 대금은 건물을 신축한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건물을 신축한 사람도 원래 목적대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신축자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도 뭐로 봅니까? 보존에 필요한 사용으로 보니까요. 줄친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좀 쉬었다가 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